제목 죽은 남편의 전화를 믿은 신종 사기에 걸려든 저장 강박증 순자씨. 73살. 손등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고 그 눈에도 더 이상 빛이 없었다. 그녀의 집은 오래전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한 감옥이 되었다. 저장 강박증, 호딩 디소더. 의학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는 정신질환. 실제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버리려고 하면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느낀다. 생활 공간이 물건으로 가득 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주로 상실, 트라우마, 우울증이 원인이 된다. 13년 동안 순자를 지배해온 병이었다. 신문 더미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물건 단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 이 안에 중요한 기사가 있을 거야. 나중에 읽을 거야. 비닐봉지가 부엌 구석을 가득 채웠다. 마트 봉지, 빵 봉지, 과일 봉지. 수백 개가 넘었다. 언젠가 쓸 때가 있을 거야. 아까워. 고장난 선풍기, 깨진 시계, 낡은 우산, 구멍난 양말, 빈 유리병, 휴지 상자, 택배 박스. 모든 것이 쌓였다. 그리고 죽은 남편의 물건들. 옷, 신발, 안경, 시계, 빗, 면도기, 칫솔. 13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몇 달 전 딸 유나가 순자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 신문은 15년 된 거예요. 제발 버려요. 순자는 신문을 꽉 안으며 소리쳤다. 안 돼. 아직 안 읽었어. 버리면 안 돼.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몸 일부를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엄마, 이 비닐봉지는요? 300개나 돼요. 안 돼. 쓸 데가 있어. 건드리지 마. 유나가 한 개를 집어들자 순자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손을 떨며 비닐봉지를 빼앗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 거야. 내 거라고. 가져가지 마. 그날 이후 유나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순자의 하루는 이랬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건 더미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침실은 좁은 통로 하나만 남았다. 침대 위에도 옆에도 모두 물건이 쌓여 있었다. 부엌으로 가려면 물건을 밟지 않도록 까치발을 하고 조심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 한 번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다. 팔에 멍이 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다. 나가기가 두려웠다. 싱크대는 씻지 않은 그릇으로 가득했다. 물이 나오지 않았다. 배수구가 막혔다. 하지만 고칠 수 없었다. 수리기사를 부르면 집안을 볼 테니까. 냉장고는 열수조차 없었다. 앞에 물건이 쌓여 있었다. 순자는 실온 보관식품만 먹었다. 컵라면, 통조림, 과자. 그리고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퀴벌레 몇 마리였다. 그러다 여름이 되자 수백 마리가 되었다. 밤에 불을 켜면 벽과 바닥을 기어다녔다. 순자는 무서웠지만 방역업체를 부를 수 없었다.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 다음엔 초파리였다. 썩은 음식물 주변을 떼지어 날아다녔다. 순자는 쫓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가을이 되자 쥐가 나타났다. 밤마다 천장과 벽 속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스르륵 스르륵. 가끔 물건 더미 사이에서 쥐가 튀어나왔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쥐는 계속 왔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여름의 구더기였다. 어느 해 6월 순자는 부엌 구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달걀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했다. 코를 막고 물건을 치워보니 몇 달 전 버린 음식물 봉투가 있었다. 그 안에서 구더기가 꿈틀거렸다. 수백 마리가. 하얗고 뚱뚱하고 꿈틀꿈틀. 순자는 구토를 했다. 하지만 치울 수 없었다. 너무 많았다. 너무 역겨웠다. 그냥 신문지로 덮었다.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구더기는 늘어났다. 며칠 후 구더기들이 기어 나왔다. 부엌을 넘어 거실로, 거실을 넘어 복도로, 그리고 현관문 밑에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던 옆집 최민호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 으악! 뭐야 이게! 현관문 앞에 구더기 수십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의 신발에 묻었다. 민호는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304호에서 벌레가 나와요! 구더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다. 순자의 집 문 앞에는 구더기가 줄지어 기어나오고 있었다. 박순자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렸다. 순자는 안에서 떨고 있었다. 안 돼요. 문 열어요. 어르신, 벌레가 다른 집으로 가고 있어요. 방역해야 합니다. 싫어요. 가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가 울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살 수가 없어요. 위층인 순자의 집에서 흘러내린 오수였다. 쌓인 쓰레기에서 나온 액체가 바닥을 타고 흘렀고 아래층 천장으로 스며들었다. 304호 때문이에요. 벌써 세 번째예요.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산 거예요? 관리사무소는 구청에 신고했다. 보건소 직원과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어르신 위생 상태가 심각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결국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었다. 그 후로 이웃들은 순자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코를 막았다. 순자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 쓰레기, 썩은 음식 냄새.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집까지 벌레 생겼어. 아파트 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누가 저런 옆집에서 살고 싶겠어. 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거야? 저 집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에서 순자와 함께 타게 되면 사람들은 숨을 참았다. 다음 층에서 내렸다가 다시 탔다. 아이들은 순자를 쓰레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쓰레기 할머니 집 앞 지나가면 안 돼. 귀신 나온대. 순자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문을 열 수 없었다.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다. 화장실 가는 길도 좁았다. 옆으로 몸을 비틀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화장실 안에도 물건이 쌓여 있었다. 휴지, 세제, 샴푸. 다 쓴 것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순자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물건을 아끼는 거야. 낭비하지 않는 거야. 우리 영감을 기억하는 거야.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순자는 생각했다. 이게 정상인가? 나 괜찮은 건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영감이 좋아하던 거야. 순자는 버림과 이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다. 외동딸은 설득하다 지쳐 발길을 끊었다. 이웃들은 냄새와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순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 13년 전 그날 밤, 남편 박영수가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119가 왔고 응급실로 실려갔다. 순자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의사들이 뛰어다녔다. 심폐소생술, 온갖 노력. 하지만 영수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보호자 되시나요? 유감스럽지만 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의 세계가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만 멈춰 있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 영원히 멈춰 서 있게 되었다. 장례식을 치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꿈이야. 그 사람이 죽을 리 없어. 곧 깨어날 거야. 49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났다. 집은 텅 비었다. 처음으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순자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순자는 선택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살기로. 그날 밤 순자는 영수의 옷장을 열었다. 그의 와이셔츠, 바지, 코트. 손을 뻗어 만졌다. 아직 그의 냄새가 남아있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버려? 딸 유나가 며칠 후 찾아와 말했다. 엄마, 아빠 물건들 정리하래요. 이렇게 둬선 안 돼요. 안 돼. 순자는 소리쳤다. 건드리지 마. 이건 아빠 거야. 유나는 엄마의 격한 반응에 놀라 물러섰다.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나 알아. 그런데 이건 못 버려. 순자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다. 남편의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았다. 남편을 잊는 것 같았다. 남편이 진짜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간직했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영수의 와이셔츠를 옷걸이에 걸면서 순자는 소매를 쓰다듬었다. 여보, 오늘 회사 갔다 왔어요? 피곤하죠? 혼자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영수가 옆에 있는 것처럼. 아침이면 커피를 2잔 끓였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고 하나는 영수의 자리에 놓았다. 여보,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신문도 계속 구독했다. 영수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나가서 걸을까?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남편이 앉던 자리에 밥상을 차렸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어요. 드셔봐요.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영수는 13년 전에 죽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말을 걸었다. 오늘 유나가 전화했어요. 지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여보, 텔레비 틀어도 돼요? 당신 좋아하던 야구 중계하는데. 날씨가 추워졌네요. 내일은 두꺼운 옷 입어야겠어요. 그렇죠? 밤에는 영수의 베개를 안고 잤다. 여보, 옆에 있죠? 같이 자요.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 현실을 외면했다. 영수가 없는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냈다. 영수가 아직 살아있는 세상을. 어느 날 딸이 찾아와 걱정했다. 엄마, 혼자 중얼거리면 안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나 아빠랑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안 계세요. 계셔. 여기 계시다고. 순자는 빈 소파를 가리켰다. 순자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남편을 지키려고 모으는 물건들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저장 강박증이 되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이건 버려야 해요. 딸 유나가 말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순자는 소리쳤다. 물건을 건드리려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막혔다. 마치 자신의 몸 일부를 뜯어내는 것처럼 아팠다. 그 이후로 딸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만 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그게 전부였다. 그 무렵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다. 최민호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회사를 퇴사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호는 처음 순자를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옆집에 이사 온 최민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자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민호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복도를 지나가다 순자의 집 앞을 지날 때였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녁 뭐 드실래요?
침묵.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또 침묵. 맛있죠? 더 드실래요? 민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문 안에 누가 있나?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순자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분이랑 사시나?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또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신문 여기 있어요. 커피도 끓였어요. 민호는 슬쩍 순자의 집 문을 쳐다봤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순자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도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무도 앉아 있지 않은 빈자리에 저분 혼자 사시나? 민호는 그날 관리사무소에 들러 물어봤다. 304호 할머니 누구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남편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딸이 가끔 들르는데 요즘은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민호는 이해했다. 옆집 할머니는 미친 거였다. 안타깝네. 외로우시나 보다. 일주일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민호는 순자를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순자는 수줍게 웃었다. 그런데 그녀의 옷은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순자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그녀가 문을 닫는 순간 문틈 사이로 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쌓여있는 물건들, 신문 더미, 박스들, 비닐봉지들.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다. 저렇게 사시면 위험한데. 하지만 민호는 망해가는 사업과 빚독촉으로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민호는 가끔 순자의 혼잣말과 남편이 있는 것처럼 하는 미친 행동을 자주 목격했었다. 7년째 이웃 김 여사가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다. 댁에서 냄새가 좀 관리 좀 하세요. 순자는 그날 이후 이웃들의 눈빛을 마주치지 않았다. 옆집에 사는 최민호만 순자의 일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옆집 민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로 폭삭 주저앉았다. 카드값, 대출금, 밀린 월세,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었다. 돈이 필요해! 어떻게든!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또다시 순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내가 당신 연금 통장 잘 모아뒀어요. 언젠가 쓸 일 있을 거예요.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통장, 돈, 그리고 저 할머니는 죽은 남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싹 텄다. 만약 남편 목소리로 전화하면 아니, 안 돼. 그건 범죄야. 하지만 독촉 전화가 또 울렸다. 최민호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호는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검색했다. 요즘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 민호는 자신을 설득했다. 할머니는 어차피 현실을 모르고 사시잖아. 이건 그냥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양심이 찔렸지만 절박함이 더 컸다. 최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다. 화면에는 AI 음성 합성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였다. 시스템은 간단했다. 1단계 타겟의 목소리 샘플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한다. 2단계 AI가 목소리의 톤, 억양, 발음 등을 학습한다. 3단계 실시간 통화 시 사용자가 말하는 내용이 타겟의 목소리로 변환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민호는 전에 경비실에서 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다는 얘기를 기억해냈다. 유튜브에서 박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돌아가시기 3년 전 동네 경로당 행사 영상이었다. 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는 장면. 안녕하십니까? 박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약 2분간의 음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그 음성 파일을 프로그램에 업로드했다. AI가 30초 만에 분석을 완료했다. 테스트를 해봤다. 민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순자야, 나야. 여보, 나야.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박영수의 목소리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억양도 톤도 심지어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민호는 헤드셋을 썼다. 마이크 앞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음성 변환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라는 녹색 불빛이 켜졌다. 준비된 대본을 화면에 띄웠다. 민호는 눈을 감고 혼자 생각했다. 이러면 안 돼. 이건 범죄야. 하지만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빨간 글씨로 최종 통보라고 적힌 서류들. 딱 한 번만 하자. 5천만 원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자. 민호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할머니는 어차피 혼자 쓸 일도 없잖아. 나중에 2배로 돌려드리면 되지. 이건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그의 손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순자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다. 끊을까? 지금이라도 끊을까? 하지만 전화는 이미 연결되고 있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화? 누가 요즘 전화하는 사람이 없는데. 휴대폰을 찾으려고 물건 더미를 헤집었다. 어디 있지? 소리는 나는데 안 보여. 어디 있어? 손을 뻗어 신문 더미를 밀쳐내자 먼지가 확 날렸다. 기침이 나왔다. 마침내 휴대폰을 찾았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다. 스팸 전화인가? 요즘 스팸 전화가 많다고 딸이 말했었다. 받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순자는 궁금했다.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여보, 나야. 심장이 멈췄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 톤, 그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억양. 그건 순자야, 나야.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금속 소리가 울렸다. 여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다. 나야. 세상이 멈췄다. 아니, 13년 동안 멈춰있던 세상이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여보, 당신이요? 정말 당신이에요? 응, 나야. 순자야. 그 목소리는 영수였다. 틀림없었다. 순자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그 특유의 콧소리, 말끝을 올리는 버릇, 순자의 이름을 부를 때 약간 길게 늘어뜨리는 발음. 어떻게? 당신 돌아가셨잖아요. 순자는 울면서 소리쳤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다. 미안해, 순자야. 설명하기 복잡한데.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 병원? 어디 병원? 왜?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물건들이 쓰러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온양시립병원이야. 내가 사고가 났었어. 사고? 무슨 사고? 다쳤어요? 응, 교통사고였어. 그때 기억을 잃었었어. 13년 동안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어. 기억을 잃었다고요? 순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TV 드라마에서 본 적 있었다. 기억상실. 그럼 가능한 거 아닌가?
혹시 정말로?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미안해, 순자야. 나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 경찰에서도 신원을 못 찾았대.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 거야. 당신 얼굴이, 당신 목소리가 떠올랐어. 순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여보 진짜예요? 꿈 아니에요? 꿈 아니야, 나야, 정말.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병원 특유의 안내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3층 내과, 3층 내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었다. 정말 병원인가 보다. 정말로 영수가. 여보, 들어봐. 시간이 없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술을 해야 해. 급하게. 뇌에 혈종이 있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대. 수술? 지금 당장요? 응. 오늘 오후 안으로 수술비를 내야 해. 은행 문 닫기 전에.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신원도 확인 안 돼서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가 필요해요? 5천만 원. 급하게 5천만 원만 있으면 수술할 수 있어. 순자의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드디어 여보가 돌아온 거야. 13년을 기다렸다. 매일 아침 커피를 2잔 끓이며 기다렸다. 매일 저녁 밥상을 2인분 차리며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영수가 돌아왔다. 나 미친 거 아니었어. 여보는 살아있었어. 내가 맞았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보, 거기 있어? 네, 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 돈 있어요. 그 연금 그대로 있어요. 그건 사실이었다. 13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모았다. 정말? 그래, 고마워, 여보. 당연하죠. 순자는 빨리 보내고 싶었다. 빨리 수술받게 하고 싶었다. 빨리 만나고 싶었다. 어떻게 보내요? 지금 당장 보낼게요.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야, 입금만 하면 돼. 잠깐만, 의사 선생님이 계좌번호 알려준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뭔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받아 적어.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순자는 서둘러 볼펜을 찾았다. 신문 더미를 뒤적이며 겨우 찾아낸 볼펜으로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적었다. 5천만 원, 오늘 안으로 보내주면 돼. 꼭 부탁해. 네네. 지금 당장 갈게요. 응, 고마워. 다시 연락할게. 순자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응, 여보.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남편이 살아있다. 돌아온다. 다시 만날 수 있다. 순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은 얼룩투성이었다.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나마 깨끗한 옷을 찾아 입었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물로 씻었다. 통장 어디 있지? 순자는 물건 더미를 헤집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박스를 뒤적이며 통장을 찾았다. 있다. 남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 장례식 비용으로 받았던 부의금, 남편의 퇴직금과 보험금 일부, 그리고 13년 동안 연금을 거의 쓰지 않고 모아뒀다. 5,300만 원 정도 있었다. 여보, 기다려. 내가 간다. 택시. 다행히 택시가 지나갔다. 순자는 손을 흔들었다. 은행으로 가주세요. 급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봤다. 초췌하고 급한 표정의 노인.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가장 가까운 국민은행. 빨리요. 은행 문 닫기 전에 가야 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4시 10분. 은행은 4시에 문을 닫는다.
50분밖에 안 남았다. 제발, 제발 시간 안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차가 출발했다. 순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얼마 만에 나온 거지? 몇 년 만이네. 더 오래됐나? 거리는 낯설었다. 건물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틀리면 안 돼. 꼭 보내야 해. 은행에 도착했다. 순자는 시계를 봤다. 3시 25분. 35분 남았다. 순자는 창구로 달려갔다. 이체 좀 해주세요. 급해요. 4시 전에 보내야 해요. 창구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순자를 보며 눈을 깜빡였다. 네, 어르신. 계좌번호 있으세요? 네, 여기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다. 직원이 종이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얼마 보내실 건가요? 5천만 원이요. 빨리요. 직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순자를 다시 쳐다봤다. 5천만 원이요? 어르신, 금액이 상당히 크신데. 확인해 보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시는 건지. 제 남편이요. 병원에 있어요. 4시 전에 입금 안 되면 수술 못해요. 급하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짜증이 났다. 왜 이렇게 느리지? 남편이 기다리는데. 어르신, 혹시 전화로 연락받으신 건 아니세요? 네, 남편이 전화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옆 동료를 쳐다봤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확인 좀 해볼게요. 왜요? 왜 확인해요? 빨리 보내주세요. 급하다니까요.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지? 그때 과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전화로 가족이 아프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네, 제 남편이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수요. 왜요? 순자는 화가 났다. 우리 남편이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해요. 온양시립병원에서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요. 왜 자꾸 이래요?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5천만 원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히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AI 기술로. 아니에요. 순자는 소리쳤다. 은행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니, 제가 40년을 같이 산 남편 목소리 못 알아볼까 봐요? 어르신, 진정하시고. 제 돈이에요. 제 돈 제가 보내는데 왜 막아요?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본인이 강력히 원하면 막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보내드릴게요. 가족분께 연락해 보시겠어요? 가족? 왜요? 확인 차원에서요. 딸분이나 아드님께. 순자는 망설였다. 유나한테 전화하면? 아니, 유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필요 없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과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창구 직원이 절차를 진행했다. 순자는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신분증도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5천만 원 송금하시면 잔액이 300만 원 정도 남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빨리요.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왔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봤다. 3시 47분. 간신히 시간 내에 보냈다. 그 순간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야. 보냈어. 이제 우리 남편이 수술 받을 수 있어. 순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순자는 따뜻했다. 가슴이 뜨거웠다. 순자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다. 남편한테서 전화 오기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3시간이 지났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돈은 받았을 텐데. 순자는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붙들고 집까지 걸었다. 그 이후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기다렸지만 끝내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미쳐가는 줄 알았다. 일주일 후 딸에게 전화가 왔었다. 엄마, 혹시 저번 주에 은행 갔었어? 응, 네가 어떻게 알아? 은행에서 전화 왔었어. 진짜 5천만 원을 입금한 거야. 엄마 미쳤어? 그거 음성 변조, 보이스피싱, 신종사기라고 연락 왔었어.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럼 그 전화는 뭐였을까? 그 목소리는? 그 따뜻했던, 그리웠던, 사랑했던 그 목소리는? 가짜였어? 순자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으악! 비명이 터져나왔다. 13년간 쌓인 슬픔과 지금 느끼는 배신감과 자신에 대한 분노가 모두 섞인 비명이었다. 5천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얼마나 지났을까? 유나가 집에 왔다. 그리고 엄마를 안아 일으켰다. 엄마 괜찮아요. 일어나요. 하지만 순자는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현실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죽은 사람의 목소리 하나에 재산 5천만 원을 아무 의심 없이 보낼 만큼 그녀는 무너져 있었다. 유나야, 네, 엄마. 나 아픈가 봐. 그게 순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이었다. 경찰서. 형사는 순자와 유나의 진술을 받았다. 계좌 추적해보니까 이거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은 해외 계좌나 대포 통장을 쓰는데 이 계좌는 개인명이네요. 최민호.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순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유나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최민호? 엄마, 그거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옆집? 네, 작년에 이사 온 사람.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잖아요. 순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복도에서 본 남자. 친절하게 인사하던 사람. 아, 그 사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수네요.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최민호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최민호 씨죠? 보이스피싱 건으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방 책상 위에는 AI 음성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박영수의 목소리 샘플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다음 날 순자는 경찰서에서 민호를 마주쳤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형사가 설명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답니다. 그러다 어르신이 남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걸 복도에서 듣고 그리고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아두셨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절박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혼잣말로 남편분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5천만 원 넘게 모아뒀다는 통장 얘기도 들었고요. 빚이 너무 많아서 한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투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옆집 사람도 이웃도 모두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취약함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보였다는 것을. 형사님,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민호 씨가 일부만 썼다고 하니 나머지는 당장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자는 돌아섰다. 민호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더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불쌍하고 약해 보였구나. 그게 가장 아팠다. 그렇게 범인도 잡히고 심지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순자의 마음속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옆집 사람이 다 들었구나.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남편한테 말 시키는 거, 통장 얘기하는 거. 부끄러웠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거울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얼룩진 옷.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물건 더미를 둘러봤다. 이게 남편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단절하고 결국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만큼 약해진 것뿐이었다. 딸의 권유로 순자는 정신의학과를 찾기로 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순자를 부드럽게 마주봤다. 순자 씨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순자는 무너졌다. 13년 동안 쌓아둔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그냥 남편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서웠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에요. 순자 씨는 그 아픔을 견디려고 물건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사기까지 당했잖아요. 저는 바보예요. 아니에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혼자 너무 오래 계셨던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움을 받으시려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함께 해봐요. 상담사와 함께 순자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웠다. 1주차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기. 순자는 썩은 음식들을 먼저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버려도 괜찮을까?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순자는 봉투를 문 밖에 내놓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버리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 칭찬에 순자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2주차 신문 더미 한 묶음 버리기. 이 신문에 남편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버리면. 유나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아빠는 엄마 마음속에 있어요. 신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순자는 천천히 신문을 묶었다. 그리고 현관 밖에 내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남편의 옷 정리하기. 이건 가장 어려웠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순자는 한 벌씩 꺼내 안아봤다. 여보, 미안해. 울면서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상자에 담았다. 기부할게요. 다른 분들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3개월 후 거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부엌에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순자는 유나와 손녀 지우를 초대했다. 할머니 집 넓어졌어요. 지우가 소리쳤다. 순자는 웃으며 지우를 안았다. 그래, 이제 우리 지우랑 같이 놀 수 있어. 저녁 식사 후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버리기 힘든 날이 있어.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 옆집 사람, 최민호 씨는 집행유예 받았대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일이 있었으니 내가 깨어났지. 내가 얼마나 현실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똑똑히 봤거든. 1년 후, 순자의 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물건이 좀 많았다. 가끔 옛날 습관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화분에 꽃이 피었다. 지우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당신이 바랐던 게 뭔지.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이 아니라 웃음으로 가득 찬 집이었지.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순자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다. 남편이 그리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사랑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버리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모두 용기라는 것을. 나는 13년 동안 남편을 지키려고 물건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놓치고 있던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 손녀, 그리고 저 자신. 옆집 사람이 제 약점을 이용해 사기를 쳤을 때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살았는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똑똑히 보게 해줬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가장 큰 용기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껴안는 것이라는 걸요. 박순자 드림. 이 글을 들으신 당신의 구독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